디지털 아트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40분간 이야기를 나눌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김호동입니다.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이야기할 때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4차라 하면 제1차, 2차, 3차에 이어서 산업혁명이 네 번째 일어났다는 뜻인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주제는 초연결, 그 다음에 초지능, 그리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융성화되는 그러한 기술적 혁명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현상으로서 우리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은 융합의 현상입니다. 미디어가 모두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메타미디어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디지털 정보는 타입에 관계없이, 형식에 관계없이 전송, 저장, 플레이가 가능한 컨버전스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런 플랫폼이 일반화된다는 것입니다. PC와 TV와 게임 콘솔들이 합쳐지고 그것이 모두 스마트 기기화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체가 융합하고 산업이 융합하고 서비스가 융합하는 시대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번째 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모든 디바이스, 모든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초연결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정에 전기를 적당하는 모든 디바이스가 100여 개가 된다고 그러면 그 100여 대가 다 뭐 컴퓨터라든지 CCTV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미디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바로 스마트 현상입니다. 스마트하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뜻인데, 똑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의 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은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파악해서 감성까지 포함된 어떤 그런 에이전트의 개념이 모든 미디어가 갖추게 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 현상입니다. 이 사이버 현상이라는 것은 실제 세계보다 더 실제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몰입하고 가상이 현실이 되고 또 현실이 증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사이버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현상들은 5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이 동시성입니다. 콘커런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빠른 처리 속도로 인해서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 현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빠른 처리 속도로 인한 통신의 기술로 인해서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량 생산 체제였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개인화되고 차별화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속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속성은 분산화입니다. 모든 것이 집중화되어 있던 산업사회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분산되어 있고 예술의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공유와 참여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미 예고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텔레매틱 아트라고 하는 장르가 바로 그 장르인데요. 로이 에스콧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34년생 영국 태생으로서 이미 1960년대, 70년대에 멀리서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다른 그런 수많은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했던 분이십니다. 그 영역을 우리는 텔레매틱 아트라고 부릅니다. 1983년 로이 에스콧은 텍스트의 주름, 천체의 요정 이야기라는 제목의 행위 예술을 하셨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어떤 행위를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죠.
대부분 창작을 한다 그러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의 시도는 11개 도시에서 모여서 11개 도시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창작 행위를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적 작업이 되겠습니다. 로이 에스콧의 다른 작품으로 가이아의 양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89년도니까 무려 31년 전입니다. 이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인데요. 결국 그 아래층에 있는 그 수많은 어떤 작업의 결과물들을 위층에서 그 직접 그 공간에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층에서 그거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감상하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의 신이 우리 인간 이 지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인간도 신의 입장에서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류의 작업을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 바람을 측정을 해서요. 그 데이터로 바꿔서 서울에서 전시를 한 겁니다. 작품명은 이제 바람이라는 그 작품의 이름인데 해운대의 바람을 수집을 해서 전시장에서 천을 나부끼게 하는 해운대의 바람을 멀리 떨어진 전시장에서 체험을 하는 그런 텔레매틱 아트의 한 일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영역을 텔레매틱 아트라는 아트의 장르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기술을 텔레프레젠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프레젠스, 현존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작업이 텔레프레젠스라고 하겠습니다. 폴 서먼이라는 작가는 1999년도 바디 오브 워러라고 하는 제목의 행위 예술을 처음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독일 탄광의 어떤 광부들이 사용했던 샤워장과 탈의실 같은 것들을 재현하고 그것을 텔레매틱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 세계 곳곳에서 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광부들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실제로 그걸 체험하게 하는 그런 행위 예술이 되겠습니다. 빛과 소리로 가상의 세계에서만 영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실제로 행위, 움직임, 접촉 같은 감각을 이용해서 원격 현존감을 극대화시키는 기술들이 텔레로보틱스입니다. 로봇공학과 예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켄 골드버그라는 작가는 1995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식물을 가꿀 수 있는 텔레가든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운다 그러면 그 같은 공간과 시간 내에서 사람이 이제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원격으로 보고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을 주고 그다음에 그 상황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거를 테크노 에틱스라는 용어로 우리는 부릅니다. 테크노 에틱스란 말은 테크놀로지와 노에틱스,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지요. 그래서 바로 이 테크노 에틱스라는 것이 텔레매틱 아트 또는 텔레프레젠스라는 기술의 이론적 어떤 정립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테크놀로지와 인식론이 통합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돼서 텐저블 미디어 또는 텐저블 리얼리티라고 하는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MIT 미디어 랩에서 바로 텐저블 미디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원격에서 화면을 보고 사람이 뭔가 움직임을 하면 그 움직임이 곧바로 원격에서 전달이 돼갖고 실제 공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원격에서 접촉, 움직임, 물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격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빛과 소리와 움직임과 접촉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공간에서 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원격 장치를 통해서 통신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걸 우리 이름하여 빅데이터로 부릅니다. 이 빅데이터는 우리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 분야를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빅데이터는 수많은 언론에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다음에 그 많은 언론에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과연 빅데이터라 하면 얼마나 큰 데이터일까요? 1kb가 1024바이트, 한 글자가 1바이트라고 하면 1000개의 글자가 1kb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요타바이트가 되면 1000개의 제타바이트, 1개의 제타바이트는 1000개의 에타바이트, 에타바이트는 1000개의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는 1000개의 테라바이트. 여러분들은 지금 하드디스크를 1테라바이트 또는 2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000만 개가 모였다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가 10억 개가 모여야 요타바이트가 됩니다. 빅데이터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예술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구글은 엄청난 자본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과 모든 그림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했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구글 아츠 앤 컬처라는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수많은 예술 행위들을, 수많은 이 지식의 행위들을 빅데이터로 모아놓고 다른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10년 전에 버추얼 콰이어라고 하는 합창단을 조직해서 무려 2,000명을 합창단으로 활용해서 합창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BTS가 방콕 콘서트라고 하는 비대면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만 명이 접속해서 그 공연을 감상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공연이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것이라면 바로 이러한 비대면 공연을 10년 전에 마치 예측이라도 하듯이, 예언이라도 하듯이 2,000명의 서로 다른 공간에 떨어져 있는 합창 단원들을 모아서 합창이라고 하는 예술적 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큰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예술적 행위를 하는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데이터 아트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아트를 선구적으로 제창한 분이 존 마에다라는 MIT 미디어랩 교수입니다. 이분이 만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그것은 기술자의 전유물, 공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디자이너나 예술가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디자인 바이 넘버, 수에 의한 디자인 이렇게 불렀고요. 그것이 이제 변해서 발전해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는 데이터 기반의 그림을 그리는 제너러티브 아트라든지 그래픽 아트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 세계 미술대학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 다음 사례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수집한 기업인 구글의 데이터 아트 팀이 이끌었던 아론 커블리라는 사람이 대량의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구현했던 사례입니다. 북미 대륙의 항공편 경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프라이트 패턴스나 언너머 스파크스라는 그런 작품의 사례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상공에 떠있는 그런 오브제의 영상과 사운드가 북미 대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스크린이나 영상의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물리적인 세계로부터 이 생성된 데이터를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형태의 시각화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어느 지역의 대기의 오염도라든지 또는 미세먼지의 양들을 측정해서 마치 전시장 한가운데 전시된 품에 그것이 오염된다는 그런 어떤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변해가는 모습들을 관객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시각화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시각화되는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움직임으로 변화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트앤컴이라고 하는 미디어 아트 그룹에서 BMW의 그 본사의 로비에 다양한 조형으로 변화된 그런 수천 개의 구슬을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면서 공간에 시간성을 부여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바로 이 쉐입이 여러 가지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서 그 쉐입을 만든 그런 작품이고요. 키네틱 레이라는 작품은 바로 지금 현재 강우량에 따라서 그 강우량에 따라서 작품의 형상이 변하고 움직임이 변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작업들은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귀결됩니다. 인간이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지식과 정보를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는 그런 테스트가 튜링 테스트이죠. 그래서 바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알렌 튜링의 테스트 기법입니다.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이는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약한 인공지능, 결국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고 인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형태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측하지 않고 인간이 학습시키지 않은 새로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행위를 해나가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그 예측을 통해서 나온 개념이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이 강한 인공지능은 상당히 많은 예술 작업에서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앨런 머스크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 청각 등의 감각뿐만 아니라 언어 기능, 논리 기능, 공간 기능, 신체 운동 기능, 감성 기능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능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지능은 결국 뇌의 뉴런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 뇌 뉴런의 그 신경세포의 형태를 계산 모델을 바꿔서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바로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뇌세포를 모방한 기계학습 방법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의 데이터들을 많은 계층의 판단 뉴런 모델을 거쳐서 나온 것이 인간의 논리 기능, 인지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이 과연 창의성이 있을까? 예술과는 어떤 관계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인공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보데는 Creativ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을 통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가 창의성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도 콜턴도 Computational Creativity, 계산적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계산을 통한 어떤 예술적 창의성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작업을 통해서 증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롤드 코엔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아론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의 그림은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데 작가의 선택은 어떤 작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만 작가가 결정을 하고 모든 그림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듭니다. 최근의 인공지능과 시각예술의 관계는 구글이 만든 딥드림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딥드림에 접속하시면 이 딥러닝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제공하고 어떤 화풍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새로운 형태의 그림을 창조합니다. 물론 이 그림은 스스로 창조한 것은 아니고 어떤 샘플을 통해서
어떤 화풍으로 바꾸는 어떤 변전화, 왜곡, 전환의 어떤 개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2016년도에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됐습니다. 바로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8가지 그림 중 어느 것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일까요? Which resulted in the height and texture of the final painting. It's sometimes a magical moment to see a painting for the first time. Even if it's computer generated, for me it is something special. I would have believed if I saw it in a museum that it would have been a real Rembrandt, just one I haven't seen before.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Rembrandt looking at it. He will be happy that there are people trying to understand him and trying to create something out of that. So I think he will be happy. The next Rembrandt makes you think about where innovation can take us. What's next?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엄청난 가격에 팔린 사례입니다. 약 5억 원에 낙찰된 에드몽 르 벨람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그림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무려 5억 원에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이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이용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구글에서 공개한 마젠타 프로젝트라는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과 이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공개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링크를 찾아 들어가시면 그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쳐가는 하루의 끝에 서 있어 스쳐 지나는 오늘과 나는 내게 어떤 의미일까? 또 내일도 같은 하루에 더 밀려 익숙해져만 가 내가 아닌 나는 너를 웃는다.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샘플이 주어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요. 이 겐의 지위가 제너러티브, 생성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샘플이나 어떤 데이터 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 생성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제너레이터와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생성자와 감식자를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이 실제와 같은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실제 이미지에서 어떤 의미 정보를 찾아서 다른 이미지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분들도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적당히 어떤 모양을 그리면 그것의 구체적인 색채나 모양을 정확히 그려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갱과 같은 화풍으로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왼쪽의 그림은 이 서비스 이용한 사람들이 적당히 그려준 것이고요. 그것을 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실제 사진이나 그림처럼 바꿔준 겁니다.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가상의 얼굴을 생성해주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 아나운서가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이 아나운서 역할을 한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라고 하는데요. 실제 말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어떤 모델이 말을 한 것처럼 표현해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남성 아나운서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여성 아나운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大家好，欢迎来到新华社，我是由新华社和搜狗。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인공지능이 만든 댄서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하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마젠타 서비스인데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죠.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들 때 어떤 곡풍으로 작곡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바와 같은 그런 멜로디와 곡풍을 갖는 그런 음악을 작곡하고 싶다면 딥바흐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에서 채취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소리들입니다. 자, 이상 시각예술과 음악예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작가의 철학에 잠기지 않는 그림이 무슨 예술일까? 희소성이 없는 건 예술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예술상 볼 수 있는지 하는 담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인간의 신체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의 예술 장르가 있습니다. 일종의 로보틱 아트라고 부르는 장르인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장면은 호주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로보틱 아티스트 스텔락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신체는 굉장히 모호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제시합니다. 자기 신체를 변형해서 세 번째 손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세 개의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자기 팔에 귀를 이식한다든지 아니면 중력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봇 암에 또는 와이어에 달려서 그 중력을 극복하는 이런 행위 예술들을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법이 바로 로봇에 있다, 인공지능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스텔라 기구에 많은 작가들이 로봇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로봇이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에 과연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2016년도에 캐나다의 작가 두 분이 퍼포먼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는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작품인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라는 전시회에 이 공연이 초청이 됐습니다. 저는 이 로봇 퍼포먼스에 실제로 체험을 해봤는데요. 약 1시간 동안 8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그 극이 전개가 됩니다. 참여하는 관객들은 로봇을 착용하고 로봇이 이끄는 대로 춤을 추게 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관객이 뭔가 능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에 맞춰서 또 빛의 조명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서는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북함을 느끼고 뭔가 인간이 기계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세션에 가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부질없음을 느끼고 마치 로봇에게 내 몸을 맡긴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세션에 가서는 로봇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쾌락이 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에 과연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로봇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많은 그런 공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로봇이 그림을 그립니다.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똑같이 로봇을 그려줍니다.
로봇이 조각을 합니다. 조각가가 조각한 것보다 더 정교하게 또는 반복해서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쇼윈도우입니다. 젠틀몬스터라고 하는 안경 매장에서 사람이 만약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러나 로봇이 24시간 이 쇼윈도우 속에서 안경의 장점을 부각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공연 분야에서 이 로봇은 많이 활용합니다. 2013년도에 황이라고 하는 대만의 퍼포머가 로봇과 협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듀오의 공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사람의 인간이 이 협공을 하는 거하고 기계와 인간이 같이 협연을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유명한 공연 그룹이 있습니다. 블루맨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파란색 옷을 입고 출연을 하기 때문에 블루맨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루맨 그룹에서 한 공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이 촬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양한 퍼포머의 다양한 움직임, 댄스의 다양한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Some of these shots could have been accomplished using other techniques, more traditional film techniques, and a lot more rehearsal time, but that wasn't the point. We proved that we could coordinate the camera around an actual dancer. Using this approach, we can either take a new lens on dance in the form of a film or apply this technology on a live stage. 짧은 영상으로 주로 만들어지는 광고 영상에서 아주 다이나믹한 영상을 잡기 위해서는 로봇의 다이나믹한 어떤 힘 있는 파워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순간 포착을 하는 장면들입니다. 로봇 예술의 다음 사례는 로봇 프로젝션 매핑입니다.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것이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는 기법이라고 한다면 이 로봇에 의한 프로젝션 매핑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공간을 연출하게 합니다.
Pictures, they were almost scared. They didn't know what to think. It was like, is this actually happening? So fast forward to present day, and people are accustomed to seeing anything happen. That's what was exciting about Vox, was I think actually being able to create a physical world that people could actually walk into and see that was mysterious. 이런 다양한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 디지털 아트를 위해서 아티스트가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소스라고 하는 건데요. 값싸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좋게끔 만들어진 오픈소스들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좋은 영감을 주게 됐습니다. 아두이노와 스크래치 같은 아주 간단한 또 로레벨이지만 유용도가 많은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로 우리에게 공개됩니다. 이런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실제 세계에서 센서로 상황들을 인식해서 다시 액추에이터로 전달이 돼서 인터랙티브한 어떤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작은 소형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아두이노와 함께 라즈베리 파이라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보드 또한 우리한테 많은 그 기회를 줍니다. 이런 다양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를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도구를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양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나와 있는데요. 주로 예술에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소개합니다. 존 마이다 교수가 개발한 프로세싱이 예술과 디자인 영역에서 쓰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각예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C++의 라이브러리로 구현된 오픈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도 역시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다양한 시각예술의 현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예술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게임 엔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게임 엔진 중에 유니티 3D라는 게임 엔진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 예술에 영향을 주고 예술가에 의해서 미래가 예측이 되고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구조가 변합니다. 망하는 사업이 있고 흥하는 사업이 있고 새로 나오는 사업이 있고 점점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구조가 변하겠죠. 없어진 직업이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와 직무 역량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보는 이 기회 요인은 뭘까요? 문화예술은 창의성, 감성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서 사회 구조가 변하면 인간은 그 변화로 인해서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4차 산업혁명은 특정 기술이 이끄는 변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융합돼 일으키는 혁신입니다. 따라서 창의와 융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을 찾는 관객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 행위에 대한 관람 행위가 격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이고 그 위기가 바로 기회 요인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비접촉 시대에 우리 예술 창작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그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으나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와 토론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